거대한 용과 치열한 전투 중에 리오스는 외쳤다 힘내라고. 동료들에게 싸움을 끝낼 수 있도록 버티라고. 한 소녀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우리가 완전히 준비됐고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리오스는 그들의 왜 움직임이 평소보다 약하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하루 종일 지도 오타로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 3일치 식량을 잃었다. 갑자기 그의 여동생 발렌이 도움을 외쳤다. 그리고 용에게 삼켜지기 직전 그의 놀란 눈앞에서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 마법 주문을 걸어 엘리오스를 미궁의 깊은 곳에서 끌어냈다. 그녀가 짐승의 뱃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료는 정원에서 깨어났고 그곳에서 마르셀이 그에게 말했어요. 마법 주문이 그들을 구했지만 발렌은 함께 있지 않았다고. 그는 걱정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녀가 잡아먹혔으며 즉시 돌아가 그녀를 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마르셀이 그들에게 상기시켰어요. 그들이 미궁에서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찰착은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알려줬어요. 두 팀원이 사직했다. 그들의 사직서를 읽고 리오스는 그들이 오랫동안 다른 밴드에 합류할 계획을 세웠다고 추측했다. 그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현재 장비를 팔고 더 저렴한 장비로 교체하여 그 차액으로 새로운 동료를 고용하고 음식과 약을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첼차크는 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리오스는 불안해졌다. 그들이 기다릴수록 기회는 더 커졌다. 그의 여동생이 드래곤에게 소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먼저 동료들에게 먹이를 주기로 결정했다. 아마 그들의 빈배가 약해진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르셀은 주요 거리의 작은 선술집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들이 걷는 동안 리오스는 자신의 장비를 팔고 그들을 밴드에서 쫓아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혼자서 미르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마르셀은 화가 나서 반대하며 죽고 싶냐고 물었지만 그는 혼자 가는 것이 비싼 장비 없이 그리고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몰래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마르셀은 그 아이디어를 거부하고 그를 동행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발레는 그녀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첼차크는 그의 기술이 함정을 해제하고 문을 여는데 필수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고집에 직면한 리오스는 마지못해 수긍하고 그들은 미로로 향했습니다. 리오스는 그들에게 미로 안에서 음식을 확보하자는 아이디어로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그곳은 먹을 수 있는 괴물들로 가득 차 있었죠. 마르셀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괴물을 먹겠다는 뜻인지 물었다. 그는 그들이 똑똑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맛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반대하며 발렌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음을 상기시켰다. 화가 나서 그녀는 반박했다 하지만 너는 괴물을 먹겠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는 시간이 다 되어가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 순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그들 옆을 지나갔다. 마르셀은 그들이 미로에서 경험이 부족해 괴물을 마주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리오스가 이상한 버섯을 들고 자신있게 초보자에게 적합한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미로 음식 가이드에 따르면 고기가 풍부하고 부드러운 맛이라고 했다. 미로는 한때 마을 사람들이 평화롭게 잠든 묘지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6년 전 모험가와 상인들로 가득한 미로로 변모했다. 전설에 따르면 깊은 비밀을 지키는 듯 나타나는 이상한 괴물들이 있다고 한다. 한때 번영했던 저주받은 수도가 여전히 깊은 지하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후에리오스는 거대한 전갈을 잡고 동료들에게 괴물의 맛이 궁금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전갈을 버섯과 함께 요리하기 시작했지만 첫 번째로 맛본 그는 메스꺼움을 느끼고 즉시 구토를 했다. 마르셀은 그녀가 경고했다고 비꼬았다. 하지만 이상한 목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그것은 신치라는 신비로운 난장이로 그들에게 요리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칼을 잡고 전문적으로 전갈을 썰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로 요리의 비밀을 나누었다. 그는 맛이 나쁘니 꼬리를 제거하라고 요청했고 모르는 허브를 요리에 추가했으며 이는 마르셀을 짜증나게 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예전에는 묘지였던 곳에서 요리했어요. 갑자기 끈적한 액체가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지만 신치는 재빨리 개입해서 칼로 끈적한 괴물을 능숙하게 제거했어요. 리오스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 무기로 잡았냐고 물었어요. 신치는 내부 구조가 특정 부위에 취약하다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숨을 쉴 때 따라다니며 먹이를 사냥하는 생물이었어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에게 위험했어요. 그는 안전하게 요리하는 방법도 설명했어요. 아주 잘 씻어서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소금으로 문지른 후 햇볕에 2주 동안 말립니다. 요리를 다 끝낸 후 그들은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리오스는 전갈의 맛에 매우 감탄했어요.
마르셀이 리오스와 찰착이 얼마나 맛있다고 했는지 듣고 그것도 맛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해조류가 기대 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치는 이것들이 습한 곳에서 자라는 평범한 해조류라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 리오스가 신치에게 이름을 물었고 그는 대답했어요. 그것은 드워프 언어로 탐색자를 의미합니다. 신치가 그룹에 자신을 소개하고 10년 동안 붉은 용을 요리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붉은 용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리오스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미로의 두 번째 지하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깊은 지하에 가라앉은 금빛 성탑을 보았습니다. 찰짝은 왜 나무들이 그곳에서 자라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깊이 그리고 리오스는 그들이 저주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때 마르셀은 저녁으로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었고 그녀는 먹을 수만 있다면 아무거나 괜찮다고 대답했다. 리오스는 그의 책을 열고 그 층에 사는 괴물들에 대해 읽었다. 거대한 박쥐, 거대한 쥐, 숲의 고블린, 그리고 살아있는 방패. 마르셀은 새와 과일에 대해 물었고 신치가 현재 계절은 과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탐험하는 동안 파라셀리아 꽃을 발견했다. 먹이사슬 식물로 거미줄 같은 점액을 방출하여 먹이를 잡고 유기비료로 변환합니다. 마르셀이 꽃을 따려 했을 때 식물이 갑자기 그녀를 잡아당겨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신치가 그건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식물을 자극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가져갔어야 했습니다. 리오스가 그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뿌리를 잘라서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통 속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후 그는 이 식물의 특성과 그것이 어떻게 먹이를 마비시키는지 설명했다. 저녁 식사 때 신치는 육식 식물의 과일로 파이를 만들었다. 마르셀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결국 그 맛을 즐기게 되었다. 갑자기 그들은 나뭇가지에 걸린 신비로운 시체를 발견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미로가 숨기고 있는 비밀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날 밤 마르셀은 불안한 악몽에서 공황 상태로 깨어났다. 그녀를 더욱 걱정하게 만든 것은 꿈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가 났다는 것이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물었고 찰착은 라이벌이? 그 무리들은 베이컨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녀는 부러워했다. 그러자 신치가 말하길 지방은 몸에 좋고 영양이 부족하면 미로를 탐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마르셀이 부러워하자 그들은 오늘 사냥이 지방이 풍부한 몬스터를 찾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만약 알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었는데 알에는 모든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닭 몸통과 뱀꼬리를 가진 이상한 생물에 대해 이야기했고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송곳니와 발톱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는데 이를 바실리스크라고 부르며 뱀의 왕이다. 찰짝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르셀이 그녀에게 치킨을 가져다 줄 거야.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며 그게 진짜 치킨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한편 라요스는 이 생물의 이상한 조합에 매료되어 또 다른 비슷한 생물인 콕트리시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생물은 미로 깊은 곳에 살며 항상 바실리스크와 맛을 비교하는 꿈을 꾸었죠. 그들은 바실리스크의 둥지에 도착해서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오기 전에 빠르게 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비명이 들렸어요. 바실리스크가 도착해 이전에 보였던 다른 무리를 공격했다.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숨었다. 하지만 바실리스크가 마르셀의 손에 있는 알을 발견했을 때 재앙이 닥쳤다. 그녀는 아직 도망치지 않았다. 마르셀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바실리스크가 즉시 그녀를 쫓아갔다. 그녀가 엉망으로 달리는 동안 신치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렇게 도망치는 건 최악의 방법이야. 바실리스크는 그녀가 넘어져서 쓰러질 때까지 계속 쫓아갔다. 그녀를 덮치려고 하던 찰레 라요스가 그녀 앞에 뛰어들었어요. 팔과 다리를 벌려 더 크게 보이게 하고 큰 소리를 내며 겁을 주어 도망가게 했어요. 그와 동시에 신치가 뒤에서 나타나서 두 명이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그녀를 공격했어요. 그 생물은 두 개의 머리와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었고 순식간에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무리의 한 멤버는 바실리스크의 공격으로 독에 걸렸어요. 신치는 해독제가 있다고 했지만 요리한 후에 더 맛있다고 했어요. 마르셀이 바로 요리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죽게 되었죠. 그는 순응하며 바질리스크를 끓이면서 구워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들은 도와서 손질하고 채소와 허브를 넣었어요. 꼬챙이에 끼우고 굽기 시작했어요. 완성된 후 독이 든 남자는 고기를 맛보고 감탄하며 말했어요. 나는 3개월 만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미군께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항상 이기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미궁의 괴물들을 요리할 수 있을까?
신치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식단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일상적인 루틴을 생각하고 올바른 운동을 해야 해. 이 세 가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 후 그는 동료와 함께 작별 인사를 하고 회복한 후 그들은 여정을 계속했다. 라이오스는 그날 3층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찰싹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모두 너무 오랫동안 구워 먹었지. 그들은 그러고 나서 지름길을 계획하기 시작했지만 두 가지 잠재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박쥐 또는 함정이 있을지도 모르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찰싹은 괴물들이 적은 비밀 통로를 이용하자고 제안했지만 함정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마르셀은 자신의 마법으로 함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라이오스는 찰싹에게 의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함정을 해제하는 데 더 빠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치는 음식이 가장 큰 걱정이었기 때문에 그는 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근처의 반딧불이 모여 집단으로 가서 채소를 모았어요. 그들이 집단에 도착했을 때 마르셀이 반딧불이를 잡는 방법을 설명하며 잡을 때 비명을 지를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 비명이 미치게 하거나 심지어 죽게 만들 수 있다고 했고 안전하게 잡기 위해 훈련된 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찰싹은 개가 죽을 것이라 반대했어요. 그래서 라이오스는 더 간단한 방법인 긴 줄을 사용해서 멀리서 잡는 것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신치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반딧불이의 머리를 잘라서 잡기 전에 비명을 지르지 않게 했어요. 마르셀이 모두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답답해했어요. 방법이 없어서 그녀는 개 대신 괴물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거대한 박쥐를 찾고 밧줄로 함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걸리자 그녀는 반딧불이를 꺼냈다. 하지만 그녀는 박쥐가 갑자기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박쥐는 그녀가 서 있던 탑에 벽을 뚫고 혼란을 일으켰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재빨리 올라갔다. 그들은 땅에 널브러진 박쥐 옆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라이오스는 그녀를 나무랐지만 그녀는 도와줄 수 없을 때 외로움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로에 깊이 들어갈수록 괴물들이 더 강해진다. 그들은 너의 마법에 의존하지만 그것을 빨리 소모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강점과 함께 감출 거야. 그 후 신치는 다시 요리를 시작했고 반딧불이를 튀겨서 오믈렛을 만들었다. 그들이 마르셀의 반딧불이 요리를 맛봤을 때 신치의 것보다 더 맛있다고 라이오스가 말했다. 비명이 그 쓴맛을 없애버린 것 같아. 그 후 그는 마르셀의 노력에 감사했고 신치는 가장 맛있는 부분을 제공했어. 하지만 그녀는 괴물을 먹고 나서 지쳐서 눈물을 터뜨렸어. 나중에 그들은 지름길을 찾았고 찰싹이 함정 해제의 책임을 맡았어. 그는 모두에게 자신의 명령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 그러나 갑자기 그는 함정에 갇히게 되었어. 원인은 신치였고 그녀가 충분히 조심하지 않았어. 그들은 모두 강한 불꽃에 함정에 빠졌어. 상황이 위험해지자 신치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불꽃을 요리에 쓰는 건 어떨까요? 찰싹은 답답했지만 도와주기로 하고 신치에게 기름을 튀기도록 안내했어요. 단 신치가 그의 지시를 따르기로 조건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불꽃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서 불나방 튀김과 거대한 박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어요. 레이오스는 놀라서 말했어요. 미로에서 튀긴 음식을 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신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강한 불꽃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그러자 찰싹은 엄하게 경고했다. 혼자서 함정불에 장난치지 마라. 너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 신치는 슬프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면 그들이 헤어지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찰싹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모두가 웃으며 미로의 깊은 곳으로 계속 나아갔다. 그들은 끝없는 계단을 내려갔고 매 걸음마다 피로가 쌓여갔다. 마르셀은 피곤하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지만 신치는 그녀에게 조금 더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보상은 마지막에 맛있는 식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찰싹은 라이오스의 검을 사용해 벽을 쪼기 시작했고 출구를 찾기 위해 넓은 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했다. 갑자기 라이오스는 그의 검의 일부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고 그가 그것을 3년 전에 어떻게 얻었는지 기억해냈다. 그 당시 그는 금을 찾는 팀에 합류했고 함께 그들은 완전히 금으로 도금된 성에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들이 내부에서 발견한 것은 보물이 아니라 썩어가는 시체와 갑옷을 입은 동상들이었다. 선원 중 한 명이 동상 중 하나에서 갑옷을 빼앗으려 했지만 갑옷이 스스로 움직여 그의 목에 감겼다. 라이오스는 도망치려 했지만 또 다른 동상이 그의 길을 막고 직접 공격해왔다. 그는 자신의 칼로 방어했지만
칼이 반으로 부러져서 그는 빼내야 했다. 다른 동상의 갑옷 조각을 가져와서 공격자의 목을 베었다. 그날 이후로 그 검은 그의 것이 되었다. 그 순간 그는 신치에게 갑옷이 먹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역겨움으로 대답했고 마르셀은 설명했다. 이 갑옷들은 생명체가 아니라 마법으로 움직인다고. 그들은 갑옷으로 가득 찬 복도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나아갔다. 라이오스는 어떤 갑옷이 움직일지 모른다고 경고하며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갑자기 하나의 갑옷이 움직이며 공격했다. 라이오스는 머리를 잘라냈지만 그것이 충격적이었어요. 땅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고 다시 제자리에 맞추는 것을 봤어요.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여러 갑옷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들을 포위했어요. 마르셀이 모두 후퇴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라이오스는 왜 갑옷들이 공격했는지 궁금했어요. 마르셀이 설명했어요. 그들은 감정이나 분노가 없고 단순히 프로그래밍대로 움직인다고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는 마법의 근원을 찾으면 그들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을 조사하고 갑옷을 분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 그가 입구에 도달해 비밀을 밝혀내기로 했다.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라이오스는 나머지와 다른 갑옷을 발견했다. 그것은 더 강하고 견고해 보였다. 그가 다가가자마자 그것은 그를 맹렬히 공격했다. 강한 일격을 가해 그를 땅에 쓰러뜨렸다. 그가 검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다시 한번 반으로 부러졌다. 그러나 그때 그는 갑옷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달걀 껍질. 그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갑옷을 조종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사건을 하나씩 맞추어 가다가 갑옷이 전혀 마법에 걸린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을 지키고 있는 생명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그의 동료들과 갑옷 사이의 전투는 계속해서 격렬하게 벌어졌다. 마르셀은 그녀의 마법 주문을 사용해 갑옷을 반으로 쪼개었고 신치는 첼촉을 기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며 그에게 계속 움직이라고 경고했다.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한 라이오스는 알을 가지고 있는 갑옷에 집중하고 공격하여 그 머리를 제거하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냈다. 놀랍게도 그는 그 안에 부드러운 생물이 있어 움직임을 조종하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갑옷을 움직이는 근육인 것처럼 그가 머리를 버리자 나머지 갑옷들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는 그의 의심을 확증시켰다. 이들이 마법에 걸린 것이 아니라 군집을 이루는 살아있는 생물임을. 마르셀은 놀라워하며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라이오스는 이것들이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 후 라이오스는 신치에게 그것을 맛보라고 제안했지만 마르셀은 강하게 반대하며 독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오스는 독이 있는 생물은 그렇게 숨어있지 않는다고 확신했어요. 몇 번 관찰한 후 신치가 그 생물은 연체동물과 비슷하다고 추측했고 요리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침내 모두가 모닥불 주위에 앉아 신치가 여러 가지 요리를 내놓았어요. 생존 갑옷 튀김, 갑옷 수프 찐 갑옷이었어요. 마르셀은 음식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식중독이 올까 걱정했어요. 반면 라이오스는 먼저 먹기 시작했어요. 모두 그의 의견을 기다리다가 잠시 후 그가 말했어요. 이상해. 처음에는 밋밋한데 나중에는 정말 맛있어져. 마르셀은 중독이 시작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물었지만 곧 그녀는 스스로 요리를 맛보았고 그것이 버섯을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했어. 신치가 웃으며 그는 이 미로에서 수년을 보냈지만 살아있는 갑옷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어. 첼차크는 심지어 알을 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 라이오스는 그럼 이 갑옷들이 태어날 때는 아주 작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군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어. 아마 그들이 이전에 본 얽힌 갑옷들은 아닐지도 모르겠어. 잃어버린 모험가들이 아니라 짝짓기 과정에 있는 갑옷들이다. 결국 라이오스는 부서진 검을 대신할 새 검을 가져갔고 마르셀은 그것이 저주받지 않았는지 확인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 있게 거절하며 괜찮다고 주장했다. 그 후 그들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미로 깊숙이 여정을 계속했다. 미로의 세 번째 지하층 타워 숲을 지나면 황금, 성 한때 사치의 상징이었던 건물이 있지만 지금은 부패와 먼지에 휩싸여 있다. 땅에는 알 수 없는 발자국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들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이 길을 잃은 무언가의 것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생을 마감한 이전 거주자의 것인지 궁금해했다. 라이오스는 그것들이 해골의 흔적이라고 추측했다. 신치는 왼쪽 복도를 향해 이끄며 오른쪽 복도는 골렘 생물들이 지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점토와 돌로 만들어진 마법 생명체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인형처럼 움직인다. 마르셀이 즉시 골렘을 먹는 것에 반대하며 그녀의 몸이 99% 흙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았지만 신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몸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보통 캠프장으로 안내하며 매달 한 번 물자를 사러 도시로 간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냥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2층과 4층에서 음식을 구하는데 3층의 괴물들은 썩거나 뼈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골렘은 달랐다. 그들의 몸은 영양가가 높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수분을 유지하여 식물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든다. 그는 또한 그들이 도둑을 막고 보호한다고 언급했다. 해충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그것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정원을 만들었다. 그는 그런 골렘 중 하나에게 가져갔고 도약과 함께 도끼를 휘둘러 한 방에 쓰러뜨리며 그의 속도와 골렘의 핵 위치에 대한 지식에 모두가 감탄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라는 채소를 따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특히 신선한 농산물을 얻은 마르셀은 기쁘게 따기 시작했다. 신치는 그들에게 잡초를 분리하라고 요청했다. 나중에 그것들이 골렘의 몸으로 자연 비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때 마르셀은 그가 골렘의 핵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들을 심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보고 허락 없이 마법 생물을 활성화시켜 규칙을 어겼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했어요. 그는 단지 땅을 옮기고 준비하는 것뿐이라고 답했어요. 잘 다듬어진 흙은 같은 작물을 여러 번 심어도 문제없이 자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이 골렘의 핵을 흙에 묻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한 후 신치가 화장실에 갔어요. 첼작은 그러면 핵을 묻는 것이 골렘을 빠르게 되살릴 수 있는지 궁금해했고 신치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어요. 씨앗이 싹 트면 골렘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 후 그들은 요리를 위해 채소를 썰기 시작했고 신치가 마지막 바실리스크 고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후 골렘 정원의 채소로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중에 러스는 이렇게 맛있는 채소가 지하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현했고 그런 다음 골렘의 몸의 나머지 1%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99%는 흙이니까요. 마르셀은 그것이 비밀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물이 주제가 되었을 때 마르셀은 신치가 오줌과 똥을 비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헐떡였지만 첼착은 지상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스는 신치가 왜 지하에서 살겠다고 고집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쉽게 지표의 정원을 만들 수 있었지만 미로를 선택했다. 신치가 대답했다. 미로 안에 떨어진 골렘을 누가 도와줄 건가? 그리고 누가 이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에 신경 쓸까? 골렘이 10개 이상 있었지만 이제 3개만 남았고 그들이 없으면 몬스터들이 위층으로 올라오기 시작해 사냥과 모험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에게 미로는 정원과 같았고 그곳에 사는 것은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이었다. 신치는 그들을 위해 가져갈 채소를 잔뜩 실고 일부는 바꾸기 위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판매원이 없는 가판대에 그들을 두고 아래층 고객들로부터 돈을 모으기 위한 보물 상자를 놓았다. 마르셀은 자신이 열심히 기른 음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특히 채소가 신선하고 맛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그 후 그들은 물물교환 장소에 들어갔지만 상인이 그들에게 화를 내고 채소를 땅에 던지며 아무도 그런 것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치며 쫓아냈다. 마르셀은 극도로 화가 나서 음식을 낭비한 것에 대해 신의 벌을 위협했다. 하지만 갑자기 오크가 나타났다. 그들의 리더가 무장한 남자들에게 명령했다. 먼저 죽이고 아무도 살아남지 않게 해라. 마르셀이 충격을 받고 도망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기 전에 지도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채소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신치에게 왜 여기에 왔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인간과 함께 온 것이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라우스는 오크들이 신치의 하층 고객일 것이라고 추측했고 지도자는 그들이 잠시 피신하기 위해 2층에 왔다고 설명했어요. 홍룡이 정착지 근처에 나타난 후 싸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임시 피난처로 왔다고 했어요. 라우스는 용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지도자는 그를 감시하려 한다며 거절했어요. 그 리더는 신치의 모든 물자를 무료로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요. 신치는 그들이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그 조건은 마르셀과 첼츠차크를 화나게 했고 그들은 오크들이 그들의 위치를 알게 되면 즉시 죽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크 피난처 안에서 신치는 빵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오크 리더는 아들에게 그들의 역사인간과 고블린이 어떻게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빼앗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르셀은 오크들도 다른 종족을 죽였다고 반박했고 미르에 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논쟁하는 동안 신치는 조용히 반죽을 계속했다. 모두가 진정된 후 오크 대장이 성을 세운 미친 마법사를 물리친 자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라오스에게 내려온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다. 라오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대장은 반대했다. 모든 모험가들이 탐욕스럽고 성을 차지하려 하기 때문에 오크들이 그들을 죽였다고 말했다. 마르셀은 그를 비웃었고 그는 그녀를 불 속에 살아서 던지겠다고 위협하며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었다. 한편 신치는 빵을 다 만들었지만 오크 대장이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하며 맛보게 하지 않았다. 그의 어린 아들이 왜 자신들이 만든 빵을 먹지 못하는지 물었고 마르셀은 개입했다. 그의 아버지가 다른 요리를 기다리길 원한다고 설명하며 빵은 혼자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오크들은 신선한 양배추 스튜를 준비해야 했고 모두가 배고프게 먹었다. 결국 라우스는 오크 대장에게 빨간 용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용이 그의 여동생을 잡아먹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도와준다면 정착지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리더는 동의하며 드래곤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주고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며 그들이 떠나도록 허락했다. 어느 식당에서 카프로는 앉아 배고프게 음식을 처먹으며 다음 모험인 미로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곳은 그와 그의 동료들이 오랫동안 좋은 식사를 즐기지 못할 곳이었다. 그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다른 팀들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실종자와 금전 분쟁이 있다고 전했다. 신나는 소식은 미친 마법사를 드디어 물리칠 기회가 있다는 것이었다. 카프로는 그저 미소 지었고 그의 동료래는 그를 꾸짖었다. 남자에게 그들이 성공하고 마법사를 물리칠 것이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다가오는 여정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6명이 일주일 동안 먹을 충분한 음식을 사서 잘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준비를 하면서 매크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달 동안 음식 없이 미로에 있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카프로는 쿨하게 대답했다. 다른 모험가들을 먹는다. 그 팀은 미로의 한 층으로 향했고 곧 카프로는 살아있는 시체의 머리를 잘라내며 동료들에게 이번에는 괴물들이 더 활발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미로의 설계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들의 수색 중에 매크벨은 금은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를 발견했다. 모두가 놀랐고 특히 렌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이전에 아무것도 귀중한 것을 찾은 적이 없다고. 카프로는 이 보물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마을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라쇼스와 그의 무리를 만났고 카프로의 팀은 부상이나 전투 흔적 없이 시체로 변해 있어 단순히 굶어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마르셀은 그들이 좀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다고 했고 텔차차크는 금화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시체 회수자가 그것들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금화 하나를 집으려던 순간 라쇼스의 검이 그를 경고하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금화들이 갈라지더니 날아다니는 곤충떼로 변해 그들을 맹렬히 공격했다. 라쇼스는 모두에게 시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명령했지만 마르셀은 매크벨의 목걸이가 다리로 움직이는 긴 벌레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곤충들과의 치열한 전투 후 팀은 간신히 숨을 돌렸다. 라쇼스는 이 곤충들이 모험가들을 죽인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르셀은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고 그는 그의 검이 그것들을 감지했다고 대답했다. 그 검은 다른 괴물의 민감한 생물을 품고 있었다. 그동안 신치는 곤충들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두 그룹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라쇼스가 그들의 맛에 대해 물었을 때 신치는 설명했다. 그들은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라고. 그는 목걸이에는 구간 사이에 다리가 있고 동전은 가장자리로 식별할 수 있으며 반지는 맥동하는 몸체를 가지고 있고 왕관은 안에 있는 곤충을 드러내기 위해 물에 담가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동전과 목걸이를 요리했어요. 그들이 맛보았을 때 텔차착은 동전이 생선 맛이 난다고 했고 마르셀이 목걸이는 고무 같다고 느꼈어요. 반면 라쇼스는 보석과 그의 검 사이의 연결고리를 궁금해하며 이 둘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검 이름을 킨스키라고 지었어요. 여행이 계속되던 중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지고 이상한 구름이 머리 위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유령이 시체를 차지했다고 의심했다. 갑자기 마르셀은 외쳤다. 유령이 있어. 그리고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했다. 도망치는 동안 라쇼스는 음식을 떨어뜨렸다. 그가 그것을 주우려 할 때 유령이 그것을 잡고 그의 몸을 찔렀다. 마르셀은 그를 구하기 위해 서둘러 그녀의 마법을 사용하여 유령이 그를 완전히 차지하기 전에 쫓아냈다. 그 후
유령은 더 격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고 라시오스는 물었다. 마르셀은 유령을 폭파시키는데 능숙한 베일린처럼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한 모험 중에 베일린이 유령을 사라진 모험가의 몸에서 해치지 않고 단순히 포옹함으로써 쫓아낸 이야기를 회상했다. 신치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베일린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마르셀은 이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다. 비록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곧 마르셀과 텔차차크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친치는 그런 곳에서 다투면 망령들이 끌어당긴다고 경고했어요. 그는 성수를 이용해 유령을 쫓는 부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목적을 위한 의식은 전 세계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불소금, 황금, 딱정벌레, 술 등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는 설탕과 이상한 생물의 내부 장기들도 섞었어요. 성수가 준비되자 그는 병을 단단히 밀봉하고 밧줄로 묶었어요. 유령들이 다가오자 라이오스는 마치 그녀가 자신을 구하는 것처럼 베일린의 모습을 보았어요. 심지어 그녀 대신 용이 그를 삼켜버리길 바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을 감싼 밧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령을 만질 때마다 그 유령은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치의 솜씨에 감탄했어요. 라이온은 항아리를 들고 사방으로 유령을 쫓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항아리와 성수 위에 쌓였고 얼음막대로 변해서 모두 기쁘게 먹었어요. 팀은 계속 나아가서 결국 닫힌 문에 도달했고 텔차차키 열기 작업을 맡았어요. 라이온은 배가 고프고 가벼운 식사만 했기 때문에 잠시 쉬자고 제안했어요. 보물 곤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신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4층에 도달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라이온은 괴물들이 미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지치면 싸울 수 없을 것이다. 텔차차키 문을 열자 그들은 한때 식당처럼 보였던 홀에 들어섰지만 지금은 쥐조차 없는 텅 빈 공간이었다. 갑자기 라이오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살아있는 그림이 움직였고 마체리의 빠른 마법적 개입이 없었다면 그를 안으로 끌어당길 뻔했다. 라이온은 화가 나서 그녀가 가장 좋은 순간에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림 속 포도를 먹으려야 하고 있었다. 텔차차크는 그가 거의 죽을 뻔했다고 현실로 돌아오게 하려 했지만 라이오스는 그림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다. 신치가 라이오스의 허리에 밧줄을 묶기로 결정하여 필요할 경우 그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그가 음식으로 가득 찬 다른 그림에 들어가게 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한 여자가 그를 성의 직원으로 착각하고 접시를 나르라고 명령하는 궁전에서 발견했다. 그녀를 따라가면서 그는 왕이 자신의 델갈 왕자에게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위기가 너무 격식 차려진 것을 깨달은 라이오스는 동료들에게 그를 끌어내리라고 신호를 보내고 다른 그림을 선택했다. 이번에는 델갈 왕자의 결혼식에 있었다. 그가 전에 본 아기인지 궁금해졌다. 갑자기 왕이 독살당하고 쓰러졌다. 라이오스는 혼란을 틈타 음식을 가득 쥐었지만 동료들이 누가 알아차리기 전에 그를 재빨리 끌어당겼다. 그는 놀랍게도 그림을 떠나자마자 음식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오직 그림 속에서만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그는 또 다른 그림 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자신이 델갈의 대관식 파티에 참석한 왕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왕이 된 것이다. 그는 음식을 탐욕스럽게 먹었지만 떠나려고 할 때 누군가 그를 붙잡으며 묻기 시작했다. 그의 정체를 의심하며 어떻게 이 모든 역사적 순간에 등장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왕자를 노리고 있었던 걸까? 그 남자는 그를 불태우려고 했지만 그의 동료들이 그를 끌어당겼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그림에서 불꽃처럼 나타났다. 그는 떠나려 했지만 갑자기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가 먹은 것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팠다. 모두가 그를 짜증스럽게 쳐다보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휴식 공간에 도착할 때까지 여행을 계속했다. 휴식 중에 신비로운 상자가 텔차차크에 관심을 끌었고 그는 그것을 여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신치가 그의 주의를 알아차리고 그가 피곤해하며 경비교대를 제안했다. 마르셀은 그의 나이를 물었지만 그는 대답을 거부했다. 개인적인 삶과 일을 섞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고픔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서 마르셀을 깨우고 옆방에서 물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그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물을 찾던 중 금속으로 된 곤충이 그의 눈에 띄었고 그는 배고픔을 덜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찾으려고 따라갔다. 그러나 갑자기 그 아래에서 문이 열리더니 그는 꽉 잠긴 감옥에 떨어졌다. 그는 문을 열려고 애썼지만 소리 지르면
괴물들이 나타나고 동료들이 위험해질 것을 알았다. 마르셀이 자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고 찾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탈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기 위해 감옥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고대 문자가 있는 패널을 발견했지만 그것이 열쇠인 것 같았다. 그는 방 안에 3개의 버튼도 발견했지만 그는 무작위로 버튼을 누르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행동을 고민하던 중 갑자기 그의 발 아래에서 문이 열리며 강력한 괴물이 나타나 그를 쫓기 시작했다. 전투 중 괴물의 성별을 식별하라는 라요시의 조언을 떠올리며 그는 벽에 부딪힐 때까지 필사적으로 달려가다 우연히 함정 버튼을 눌렀다. 함정이 그를 둘러싸고 괴물은 사라졌다. 텔차차크는 패널에 있는 것과 같은 기호가 새겨진 동전을 발견하고 그 덕분에 메커니즘을 해독하고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는 감옥에서 도망쳤지만 지쳐서 땅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다. 그때 문이 괴물의 머리 위로 떨어져 부서졌다. 그 사이에 그의 동료들은 그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를 찾자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라요시와 친치가 괴물 옆에 앉아 있었고 텔차차크가 잡은 괴물을 요리할 계획이었다. 마르셀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라요시는 괴물의 고기가 독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예방 차원에서 소화기관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텔차차크는 그들이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신치는 괴물을 끓는 물에 넣어 수프를 만들었고 잠시 후 그들에게 삶은 모조품 한 접시를 제공했다. 신치는 텔차차크에게 고기를 추출하기 위한 자물쇠에 따는 도구를 요청했고 모두가 먹기 시작했다. 라요시는 보물벌레가 이런 종류의 생물을 먹고 산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텔차차크를 더욱 짜증나게 했고 특히 그들이 그의 나이를 다시 조롱한 후였다. 한편 카프로는 누군가 자신이 시체처럼 누워있다가 소생되었다고 말하는 동안 의식을 되찾았다. 리는 그들이 제거되었는지 궁금해했고 곧 그들의 동전과 보석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 카프로는 그들을 구해준 남자에게 그들의 소지품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깔끔하게 놓여 있었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마도 누군가가 그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위를 지나갔던 것 같다. 그러자 리는 한 가닥의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그녀는 의심하게 되었다. 누군가가 주문으로 유령을 쫓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 순간 코볼드는 지나간 그룹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요정소녀, 키 큰 남자, 작은 남자, 그리고 난쟁이로 묘사되었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도 주목했다. 그래서 카프로는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을 구해준 남자는 도움에 대한 요금을 요구했다. 한편 마르셀은 머리를 감고 싶어 했고 신치에게 그의 수염을 씻어달라고 부탁하며 마지막으로 씻은 게 언제인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이전 보험 중에 비누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히 당황했다. 이후 그들은 지하수로 형성된 바닥의 호수로 향했으며 그 표면은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고 그 깊이에는 성이 흔들리는 그림자처럼 보였다. 신치는 그곳에서 자주 낚시를 하고 덫을 놓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물을 건널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마르셀은 그녀의 마법을 사용해 그들이 표면을 걸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고 그녀는 그 방법을 시연했지만 그는 나이처럼 반대하며 배로 건너가자고 주장했다. 러스는 그의 아이디어에 설득되지 않았고 마르셀에게 마법을 걸라고 명령했다. 그에게 주문을 걸어 그를 호수 건너게 한 다음 밀어넣어 흘렸어요. 놀라운 건 그가 즉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를 빨리 끌어올렸어요. 마르셀이 놀라서 왜 그녀의 주문이 그에게 효과가 없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녀는 그의 수염이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어요. 아마도 그것이 단열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수염이 야수의 피로 흠뻑 젖었다고 설명했어요. 역겹다고 생각한 마르셀이 멀리 물러섰고 즉시 씻으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물을 건너기로 결심했고 그들에게 지켜보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 모방자의 껍질을 물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곧 그가 앤이라고 부르는 킬비의 괴물이 나타났다. 그는 낚시를 갈 때마다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호수를 건널 것이라고 했다. 러스는 킬비의 괴물들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사람들을 물속으로 유인하여 그들의 생각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신치는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킬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오랫동안 다뤄왔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신치가 앤의 등에 올라타자마자 그들은 시작했다. 움직이던 그것이 갑자기 깊이 잠수하며 그를 삼키려 했다. 하지만 러스가 더 빨랐다. 그는 킬비의 꼬리를 밧줄로 묶기 전에 그것이 물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던져 마르셀에게 넘겼다. 그동안 그는 신치 뒤로 뛰어들어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는 짐승을 찔렀다.
그들은 그것을 끌어내는데 성공했고 신치는 짐승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결코 알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신치가 뒤집히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했다. 그 후에 그는 킬비의 고기를 자르기 시작했고 요리할 준비를 했다. 그동안 레온는 물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레온은 7차 착과 함께 그것을 확인하러 갔고 그들은 발견했다. 익사한 시체들이 표면에 떠 있는 것을 얼굴이 익숙한 것들이 있었다. 레온은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이 전에 3층에서 본 코볼트라는 것을 알아봤다. 그는 그들이 발견한 시체들이 이 모험가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어를 만나 싸웠고 그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들은 물에서 시체를 꺼내었고 러스는 떠다니는 흩어진 곡물을 모아 함께 가져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인어의 시체 앞에서 멈추었고 7차 차크는 반인간을 먹지 않겠다는 그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러스는 인어가 소나돼지만큼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7차 차크는 그 생각을 단호히 거부했고 러스는 그것을 포기했다. 그 후 러스는 모은 곡물로 죽 한 그릇을 준비했지만 7차 착은 수생 식물에 자라는 인간의 생선알이 섞여 있음을 알아챘다.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마르셀은 개입하여 이를 중단시켜야 했다. 후에 마르셀은 킬비의 지방으로 비누를 만들었고 그러한 지방이 일반적으로 헤어오일이나 옷과 접시를 위한 비누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신치 역시 결국 이 비누로 목욕하고 수염을 깨끗이 씻었고 그 후 마르셀은 그가 물 위를 쉽게 걸을 수 있도록 마법을 걸어주었고 이는 그를 매우 기쁘게 했다. 그러나 갑자기 칼물고기들이 그들을 공격했고 마르셀은 그들을 없애기 위해 수중 폭발을 일으켰다. 신치는 이 물고기가 좋은 음식으로 여겨지며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짐승들이 사냥하기 때문에 드물다. 이렇게 죽이면 미로의 생태 균형이 깨질 수 있다. 마르셀은 이 물고기가 그들을 죽이려 하고 있는 동안 관대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갑자기 거대한 크라켄이 물속에서 나타나 모두가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신중하게 그것을 가두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표면에서 신속하게 움직여 그것의 주의를 끌었고 마르셀은 마법을 부렸다. 그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크라켄이 거대한 팔다리로 공격하며 그들을 내던졌다. 신치는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고 마르셀은 그것에 맞서 사용할 더 강력한 주문을 찾고 있었다. 그때 그들은 다시 한번 그것의 주의를 끌었고 신치는 빠르게 앞으로 돌진하여 창으로 크라켄의 눈 사이를 찔렀다. 그들이 그것을 제압한 후 그 안에 거대한 기생생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라이오스를 흥분하게 했고 요리하기로 결정했다. 신치가 고기를 자르고 굽기 시작했다. 그는 거대한 기생벌레라는 요리를 준비했다. 라이오스는 그것을 열심히 먹으며 부드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맛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곧 배의 통증을 느꼈고 신치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벌레 안의 기생충이 그가 날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의 위로 옮겨갔다고 했다. 이 기생충은 보통의 인간을 기생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위장을 찔러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라이오스는 마르셀에게 가끔 자신에게 치유 주문을 걸어달라고 부탁했고 신치는 미로의 모든 생물이 서로 얽힌 생명주기의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인간 물고기는 칼물고기를 먹고 크라켄은 인간 물고기를 먹으며 작은 생물들은 크라켄을 먹고 기생벌레는 라이오스를 먹습니다. 그때서야 신치는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의 시도가 헛수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 균형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라이오스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날 밤 그는 다시는 날것의 벌레를 먹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마르셀은 그를 돌보는 동안 졸았지만 깨어나 심장박동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 7차 차크와 신치가 그가 방금 잠들었을 뿐이라고 안심시켰고 신치는 중독 증상이 사라지고 있다고 추측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고 학교에서 배운 미로 시스템에 대한 수업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는 가장 똑똑한 학생으로 소개되었다. 학생 궁전의 마법사가 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마법사였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 허락을 요청했으며 소녀들과 잘 어울리기를 희망했습니다. 어느 수업에서 선생님은 영혼을 만드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에게 구멍이 뚫린 나무판을 가져오고 그것을 밀폐된 병, 항안의 흙층 사이에 놓은 다음 마법을 부어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강도가 영혼이 병 안에 남아있을지를 결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법이 그들의 음식이기 때문이며 미로 안에는 그 안에 사는 짐승들이 가득합니다.
그녀는 병을 어두운 방에 두고 일주일 후에 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두가 마르셀의 병을 감탄하며 왜 전공과 다른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안전한 미로를 만들어 짐승들을 가두고 사회에 이롭게 하려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 순간 발렌이 그녀와 부딪혔다. 마르셀은 발렌의 병에 식물과 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안에 있는 영혼들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누군가는 발렌이 항상 늦게 오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속삭이기도 했다. 일주일 후 그들이 항아리를 확인했을 때 모든 정령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렌의 항아리를 제외하고 그곳의 정령들은 항아리가 불이 붙을 정도로 불어났다. 마르셀은 놀라서 발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물었다. 발렌은 자신이 정령이 가득한 곳에서 흙과 물을 사용했다고 대답했다. 그것이 자신의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마르셀이 발렌에게 그곳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발렌은 즉시 동의했다. 발렌은 그녀를 자신의 비밀 은신처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마르셀은 발렌이 수업에 그렇게 자주 결석했던 이유를 이해했다. 그녀는 베리와 메뚜기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고 음식에 독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발렌은 안전하다고 안심시켰다. 그 후 그녀는 마르셀을 진짜 미로인 자연 동굴로 안내했다. 그리고 마르셀이 마른 땅에 있는 한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마르셀은 그곳이 영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발렌은 그녀가 실험을 위해 그곳에 흙과 물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투어 중에 마르셀은 발렌에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발렌은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있다고 대답했다. 마르셀이 그곳이 안전하다고 느껴서 잎사귀 균류를 키우기로 했어요. 미로의 마법을 위험 없이 활용하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끈적한 괴물이 나타났어요. 마르셀이 공격하려 했지만 발렌이 멈추게 했어요. 괴물은 햇빛이 싫어한다고 설명했고 심지어 박쥐 배설물을 분석해서 마법 에너지로 바꾸는 것도 도왔어요. 마르셀이 열매를 먹었고 맛이 좋았어요. 그녀는 그곳에 사는 동물들과 박쥐 또는 다른 생물들이 무엇을 먹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정보는 그녀가 자신의 미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발렌에게 이곳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혼자 마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환경과 자연을 이해하는 것도 성공의 열쇠였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 형성되었다. 마르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7차 차크는 비꼬듯이 말했다.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지만 그녀는 자신이 뛰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끊임없이 흐르는 마법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미로에 직면해 있었다. 분명히 그것을 설계한 마법사는 천재이거나 완전히 미쳤다. 그때 신치가 다른 거주지를 찾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미로가 마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러스는 마침내 깨어나 발렌이 그녀에 대해 언급한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그녀를 놀라운 친구로 생각했다. 마르셀은 그의 말에 웃으며 그가 개를 흉내내는 데 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그들을 구해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했다. 그들은 오크에게서 가져온 지도를 살펴보았고 그들이 붉은 용의 위치에서 이틀 거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7차 차크는 도착하기 전에 2번의 캠핑을 제안했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하나는 중간 지점에 있고 다른 하나는 목표 근처에 있었어요. 러스는 아직 피곤했기 때문에 마르셀이 기회를 잡았어요. 그녀가 움직이기 전에 몸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녀가 끝내자 끓는 물을 호수에 부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물의 결정체가 형성되어 그녀 앞에 떠올랐어요. 그녀는 놀라서 숨을 헐떡이며 달리며 외쳤어요. 운디네. 7차작과 친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마르셀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물속에 빠졌어요. 운디네가 그녀를 공격했고 그녀는 마법의 불덩이를 발사했다. 모두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 괴물은 교활하게 수중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뛰어올랐다. 마르셀의 마법은 점차 소진되어 갔고 그녀는 공격을 더 정밀하게 하려고 했다. 그 사이 신치가 물에 불을 붙여 운디네를 약화시키려 했다. 마르셀이 강력한 일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운디네가 그녀를 공중으로 던졌다. 다행히 러스가 앞으로 달려가 그녀가 떨어져 다치기 전에 잡았다. 그러자 괴물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고 러스는 도망치자고 제안했다. 마르셀은 출혈이 멈춘 후 미로 안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다. 러스는 그녀에게 쉬라고 말하며 베일린에게서 마법 치유에 대해 더 배웠더라면 좋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른 모험가들 이상적으로는 치유사나 마법사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마르셀의 마법 없이는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7차 차크는 그들이 모험가들에게 도움을 줄 만큼의 돈이 없다고 상기시켰지만
러스는 킬비의 고기를 보상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신치가 간에 대해 물어봤어요. 간은 철분이 풍부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간을 준비해서 마르셀에게 먹였고 그 덕분에 그녀는 힘을 조금 되찾았어요. 러스는 그녀의 마법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고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한 무리의 모험가들이 우리 영웅의 캠프에서 맛있는 구운 고기 냄새를 맡았고 그들은 이곳에서 누가 고기를 굽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모험가들은 러스의 팀이 단순한 범죄자 집단이 아닐 것이라고 희망했지만 러스와 그의 동료들이 이 말을 듣자 러스는 그들이 단순히 고기를 굽고 있는 모험가들일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나마리가 그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는 한때 그들의 옛팀의 일원이었다고 동료들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새로운 고용주인 톤수 씨와 부인에게 소개했다. 두 학자와 쌍둥이인 카카와 키키에게도 소개했다. 마르셀은 나마리를 비난하며 베일린을 떠난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나마리는 자신의 목숨을 무료로 위험에 빠뜨릴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다. 마르셀의 반응은 그녀를 지칠 정도로 짜증나게 했다. 그래서 그는 러스에게 나마리의 팀에 치유사가 있는지 물었다. 노인은 가격이 얼마인지 물었다. 러스는 그에게 킬비 고기를 제공했지만 노인은 거절하고 자신의 그룹에게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착취당하기 전에 떠나야 했고 길에서 되살린 시체조차도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만은 없었다. 러스는 그들에게 이 지역에 위험한 떠돌이 온딘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노인은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영혼들과 함께 살아왔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인이 온딘을 확인하러 갔을 때 그는 그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았고 나마리를 희생양으로 바쳐야 했다. 나마리는 공격 중에 부상을 입었지만 톤수 할아버지에 의해 치료받았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녀의 목걸이는 분노로 그녀에게 달라붙었다. 러스는 그녀가 인간 방패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저주했다. 카카와 키키가 상황을 진정시켰고 톤수 할아버지는 미로가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해방되지 못하게 하는 마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했다. 마치 그 장소가 저주받은 것처럼 그는 이 이유뿐만 아니라 고대 마법원을 연구하기 위해 미르에 왔다. 하지만 일어난 일 때문에 나마리만 믿을 수 없었기에 러스와 그의 동료들에게 마르셀을 치료하는 대가로 도움을 요청했다. 러스는 동의했고 신치와 함께 동행했다. 그들을 신비로운 기호로 가득한 지역으로 안내했다. 그들이 기호를 드러내기 위해 경로를 정리하는 동안 나마리는 러스에게 그의 검이 위협적으로 보인다고 경고하며 대안을 제안했다. 러스는 무기 문제에 대한 그녀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확신하며 그것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갑자기 러스는 괴물을 감지했고 할아버지 톤수는 그들이 괴물을 강제로 나타나게 하고 죽이라고 요구했다. 알고 보니 그 괴물은 키키를 빠르게 붙잡은 거대한 침을 가진 생물이었다. 러스는 이 독침이 마비시키고 심지어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는 독성 가시를 방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가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있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러스는 신치의 헬멧을 요청했지만 나마리는 그에게 부활 마법에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는 동료들에게 의지하며 독침의 미끼가 되겠다고 제안했다. 그의 팔은 즉시 마비되었다. 그때 나마리는 독침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키키가 쓰러지자 할아버지 톤수는 그를 돌보기 시작했다. 러스 자신도 쏘임을 당했고 얼굴이 부풀었으며 신치도 쏘인 부위에 손을 대자 감각이 무뎌졌다. 러스는 책에서 식초로 쏘인 부위를 씻으면 독이 덜 해진다고 기억했고 모두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기를 시작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치와 러스는 쏘인 부위를 맛보았다. 첼착과 마르셀이 뒤를 따랐고 맛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키키는 회복했고 할아버지 톤수는 마르셀이 치료받기 시작했다. 러스의 부풀어 오른 얼굴을 보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 나마리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돈을 받을 때 더 열심히 한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마르셀을 화나게 했다. 호수에서 톤수는 온다니 왜 화가 났는지 궁금해했다. 마르셀은 그녀가 실수로 끓는 물을 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톤수는 그들에게 온다는 일주일만 사는 작은 영혼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의 적대감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팀이 떠나고 온다니 진정되면 돌아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유스는 그녀가 마법 에너지를 잃었기 때문에 마르셀을 다시 표면으로 보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며 키블리간 덕분에 힘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도 라유스는 그녀의 지팡이가 더 이상 평소의 마법 기운을 내지 않는 것을 알아챘어요. 마르셀이 마법을 회복하기 위해 온단을 마시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먼저 그것을 잡을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끓는 기름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라이우스는 그 아이디어를 거절했어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 후 그녀는 신치의 냄비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어요. 나마리는 발견한 냄비가 아담안틴으로 만들어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금속은 드래곤의 뼈를 부수고 이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온단과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냄비 안에 가두는 데 성공했고 그 아래에 불을 지폈다. 마르셀은 온단을 마시고 그녀의 마법을 일부 회복했으며 모두가 스팅어와 킬비 고기가 들어간 온단 스튜를 즐겼다. 나마리는 요리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에 놀랐고 신치에게 그의 도끼를 조롱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검공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답했어요. 그래서 도끼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라이우스는 그때 나마리에게 쇼로에 대해 물었어요. 그녀는 그가 아마도 발렌에게 반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녀에게 청혼하려고 했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나마리와 그녀의 일행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그녀가 무사히 표면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어요. 반면 라이우스와 그의 동료들은 신비한 미로를 계속 탐험했어요. 그들은 계단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걸었어요. 그들의 지도에 표시된 오크 정착지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단에 자생하는 스팅어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첼착은 그들이 함정에 빠졌다고 의심했지만 라이우스는 그들이 올바른 길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외부인을 혼란스럽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 정착지로 이끄는데 이상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첼착은 벽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벽에서는 스팅어가 함정처럼 나왔습니다. 그들은 보물상자에서도 자생하여 혼란을 일으켰고 미믹만큼이나 사납습니다. 계단을 내려오자 라이우스는 거대한 개구리가 그의 검을 훔쳐 깊은 구덩이에 떨어뜨린 것에 놀랐다. 마르셀은 재빨리 마법으로 개구리를 태웠지만 또 다른 개구리가 그녀의 지팡이를 낚아채서 같은 구덩이에 던졌다. 곧 그들은 개구리 무리에 공격받았다. 신치의 도끼가 있을 때 세 사람은 그것을 단단히 잡고 첼차크는 그들이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독침 생물이 비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개구리? 바로 옆에서 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죽은 개구리의 피부로 손을 감싸고 그는 벽에서 침을 빼내려고 했지만 개구리가 그를 알아차리고 덮치려 했다. 완벽한 순간에 첼착은 침을 함께 끌어낼 수 있었다. 그는 개구리의 눈과 충돌하여 그것이 넘어지게 했다. 하지만 개구리의 상반신이 그를 감싸고 있어서 그의 동료들은 서둘러 그를 개구리의 입에서 꺼내었고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 후 모두 그의 아이디어를 칭찬하며 일을 시작했다. 신치는 개구리의 피부를 해부하는 동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른 이들은 피부를 말리고 꿰매었으며 신치는 요리에 창의력을 발휘했다. 곧 각 그룹은 자신의 작업을 완료했다. 라이우스는 개구리 슈트를 만들었고 신치는 침이 있는 파스타를 준비했다. 그들은 모두 개구리 슈트를 입고 안전하게 침이 가득한 통로를 지나며 식사를 즐겼다. 그들은 무기도 회수하고 5번째 지하층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크의 말을 확인하는 증거를 발견했다. 탈출의 명확한 징후는 사람들이 급히 나가기 전에 여기에 있었음을 나타냈다. 마르셀은 개구리의 피가 응고되어 옷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피부가 제대로 말라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용과 싸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베일링과 재회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 탄수는 키키와 카케에게 나마리를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그가 섬의 주인에게 보고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가 쉴 수 있도록 탄수는 그를 만났을 때 미로가 혹독한 장소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보물은 지하층까지 약탈당했고 많은 지역이 무법자들의 은신처로 변했으며 오크 무리들이 위층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탄수는 섬 주인에게 오크에 맞서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거나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섬 주인이 오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묻자 탄수는 오래된 드워프, 광산이 미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오크가 그 통로에 자주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섬 주인은 드워프는 두더지와 같다고 대답했다. 통로가 얼마나 막혔든 간에 그들은 항상 새로운 길을 파곤했다. 그는 노움과 드워프가 오랫동안 동쪽과 서쪽을 나누기 위해 싸워왔으며 드워프들이 이 땅에 숨어서 노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들었다. 계속해서 터널을 파서 황금 도시를 삼키고 미로로 만들었다. 그래서 섬의 주인은 드워프들이 미로의 확장에 책임이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탄수는 그것만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하며 그에게 자신이 만든 마법 버전을 건네며 그 문서가 필적을 통해 같은 저자의 것임을 확인했고 위조 흔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만든 사람은 미친 마법사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섬의 주인은 그 마법사가 노움일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했다. 탄수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마법이 모든 노움의 능력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섬의 주인은 서쪽 노움들로부터 미로를 그들에게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유산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 말에 탄수는 분노하며 그들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난쟁이들로부터 땅을 빼앗고 이를 착취하지 못한 후 인간에게 넘겼다. 섬의 주인은 그들이 미로 속 보물을 노리고 있다고 추측했지만 탄수는 그들이 그에게 걸린 불멸의 부적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영혼과 몸을 묶는 마법이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난쟁이들이 그것을 밝혀내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이 미스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고 만약 그들이 그것을 손에 넣는다면 난쟁이들과 협상하게 강요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은 분명히 미로의 주인에게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는 탐험가들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리품이나 미로에서의 사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섬의 주인은 동의하며 오크를 제거하는데도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난쟁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탄수는 그에게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동안 나마리는 탄수가 그녀를 위해 남겨둔 돈과 그의 보조들과 함께 그녀를 죽은 자의 부활 부서로 안내했다. 거기서 그녀는 매니저에게 특정 여성에 대해 물어보았고 설명을 제공했다. 그녀가 라유스의 자매를 만났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확인했지만 그는 그들이 가진 시체 중 어느 것도 그녀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확신시켰다. 5번째 지하층에서는 마법 때문에 거리가 넓고 구불구불하게 보였고 그곳이 한때 활기차게 붐볐던 시절의 흔적이 뚜렷했다. 라유스는 그들이 오크 정착지에 도착했다고 추측했다. 그리고 그것이 급히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주변은 혼란스러웠지만 밀가루와 알코올은 안전하게 남아있었다. 그래서 신시는 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주변을 살펴보던 라유스는 문을 열었고 붉은 드래곤의 불꽃에 그을린 바르그 괴물들을 발견했다. 그들이 본 것을 바탕으로 근처에 드래곤이 있으며 그 지역을 배회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마르셀은 깨어난 드래곤을 물리칠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두려워했다. 그들이 다시 전투에서 패한다면 또는 바일린이 이미 패배했다면 어떻게 될까? 찰착은 모두에게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의 역할은 단지 그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 후 신시가 라유스가 과거에 어떻게 용들을 물리쳤는지 물었다. 그는 상황과 바일린의 마법에 따라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 마법은 그들을 불과 해로부터 보호했다. 그들의 전략은 나마리와 쇼로와 함께 공격하는 것이었고 마르셀이 마법으로 용을 느리게 하고 쇼로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는 용이 강철 같은 비늘 때문에 주문과 무기를 저항한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유일한 약점은 목 아래 부분으로 그곳을 공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그들은 용이 지나가며 부순 벽을 발견했어요. 신시는 그 키의 생물을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레유스는 목에 뛰어오르자고 제안했어요. 마르셀이 반대하며 방어 주문은 걸 수 있지만 베일린만큼 능숙하지 않아 떨어질 위험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시의 냄비를 이용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나마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용의 불꽃과 송곳니로부터 방패가 되어야 해. 그래서 신시가 먼저 빵을 준비했어. 그들이 배부른 상태로 용과 맞설 수 있도록 그가 거대한 개구리 고기를 요리하기 시작하자 라유스는 모두에게 감사하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희 없이는 못했을 거라고 강조했어. 하지만 갑자기 그들은 용의 존재를 감지했어. 그 모습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 보여. 마르셀이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해했지만 라유스는 안심시켰어. 모두가 계획에 따라 전투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준비를 했다. 마르셀은 자신의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드래곤을 기절시키는 것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폭발 마법에 의존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믿고 마법을 잘 준비했다. 그녀에게 드래곤을 잔해 아래에 묻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고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동안 그녀의 동료들은 드래곤의 주목을 끌어냈고 드래곤은 놀라운 속도로 그들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이 드래곤을 산만하게 하려고 흩어지자 라유스는 7차 차크에게 붉은 드래곤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속 60km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랐다. 7차 착은 그가 그 사실을 미리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꾸짖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함정적으로 유인하기 시작했다.
라이우스는 드래곤이 몸에 저장된 연료를 이빨로 클릭하여 불을 내뿜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래곤이 완전한 불꽃을 내뿜기 전에 연료를 고갈시키기로 계획했다. 확실히 드래곤은 공격 준비를 위해 이빨을 클릭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보호를 위해 금속 냄비와 방패를 준비했다. 불꽃이 터져나와서 너무 강렬하게 타올라서 간신히 그것을 막아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열기가 빠르게 퍼지면서 냄비와 방패에 번지자 둘 다 버려야 했어요. 그들은 맹렬한 용 앞에서 완전히 고립된 자신을 발견했고 용이 빠른 속도로 쫓아오기 시작하면서 쉴 틈이 없었어요. 그들은 아담한티움 금속이 용의 공격을 막는다고 나마리의 말을 믿었지만 계획이 실패하자 7차 차크는 그녀의 주장이 단순한 오해였음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용이 그들을 제로 만들어버리기 전에 급히 방향을 바꿔야 했어요. 한편 마르셀은 멀리서 폭발을 지켜보며 외쳤어요. 놀라운 그들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일찍 도착한 것 같아. 라이어스의 신호를 받자마자 그녀는 마법 지팡이를 사용해 드래곤 위의 건물들을 날려버렸어. 가장 큰 놀라움은 드래곤이 잔해 속에서 일어나면서 작은 돌처럼 건물 하나를 들고 나왔을 때 찾아왔어. 폭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듯 보였고 그들은 충격에 빠졌어. 그들은 어떻게 탈출할지 고민하며 드래곤의 배 아래 숨었고 다리 사이로 빠져나갈지 꼬리를 돌아갈지 고민했어. 절망적인 시도였지만 신차이는 도끼를 휘둘렀다. 그러나 충돌 순간 칼날이 부러졌다. 그들의 마지막 무기였지만 신치는 희귀한 칼을 꺼냈다. 미스릴로 만들어진 괴물뼈를 찢을 만큼 강한 칼이었다. 그는 그것을 라윷에게 건넸고 라윷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나마아리가 그 힘을 볼 수 있기를 바랐다. 더 이상의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용이 다시 공격했다. 라윷은 칼로 찔러보았지만 너무 짧아서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지 못했다. 용은 계속 난폭하게 휩쓸며 그들 사이에 공포를 퍼뜨렸다. 마르셀은 불안하게 지켜보며 다른 계획을 기대하고 있었다. 대신 그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후퇴를 시작했다. 그러자 신치가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드래곤의 주의를 끌기로 결심했다. 그는 망설임이 그들의 파멸로 이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검을 향해 돌진했지만 드래곤이 그를 따라잡아 발로 짓밟았다. 7차 차는 상황을 빠르게 평가하고 라유스에게 마르셀에게 해결책을 찾으라고 명령하며 신치를 돕기 위해 달려갔다. 그는 드래곤의 발에 박힌 칼날을 빼내는 데 성공했다. 사냥개를 풀어주기 위해 짐승이 발을 살짝 들어 올리게 했다. 기회를 잡아 짐승은 서둘러 검을 라유스에게 던지고 기진맥진 쓰러졌다. 라유스는 재빨리 짐승을 들어 올려 마르셀에게 달려가며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들의 계획이 실패했고 동료들은 용발치의 무의식 상태라고. 그는 곧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처를 이용해 짐승에게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 상처는 7차 차차 덕분에 왼쪽 눈에 난 것이었고 이를 통해 몰래 접근할 수 있었다. 마르셀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고집했다. 그는 계획이 있었고 자신이 실패하지 않도록 했다. 그녀의 마법을 사용하여 마르셀은 드래곤의 머리 위로 뛰어올랐지만 괴물은 그녀를 벽에 세게 부딪히게 하기 시작했다. 라유스는 그녀가 자신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욱 힘을 내어 단단히 붙잡았다. 갑자기 드래곤이 그의 발 중 하나를 물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치명적인 찌르기를 성공시켰다. 드래곤은 시체 옆에 쓰러지며 심하게 피를 흘리고 발이 잘린 채로 있었다. 그 순간 라유스는 어린 시절 그의 여동생과의 한 장면을 기억했다. 발레는 그를 쫓아가며 묘지가 유령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유령이 그의 몸을 빼앗으려 할 때 그는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말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지키고 유령을 쫓아냈다. 나중에 그녀는 그가 요정 소녀에게서 산 반지에 의해 영혼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반지를 제거하여 유령을 구속해서 해방시키라고 명령했다. 라유스는 오랫동안 그녀의 용기를 존경해왔고 그녀가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며 마법을 공부하라고 권장했다. 라유스가 정신을 차렸을 때 마르셀은 그의 곁에 있었고 그녀가 유령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피를 흘리며 두 무의식 상태인 동료들을 용의 발치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는 그때 바로 상처를 이용해 용에게 직접 뛰어오르기로 결심했다. 7차작이 눈에 넣은 듯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만든 왼쪽 눈의 상처를 이용했다. 마르셀이 다시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자신의 계획이 확실하다고 안심시켰다. 좌절한 라유스는 그들이 찾은 두개골을 집어들고 장례 사무실로 가져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르셀이 그에게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몸에 더 이상 손상을 입히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영혼이 떠나면 부활이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그녀는 대신 현장에서 되살리기 위해 부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손상된 부분을 대체할 엄청난 양의 신선한 피와 고기가 필요할 것이다. 다행히도 그들은 드래곤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죽은 자를 되살리는 것은 그녀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다. 그녀는 금지된 고대 마법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신치는 그녀에게 흑마법은 오히려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가 있었지만 라이우스는 그녀에게 계속 진행하고 발렌을 되살리라고 압박했다. 7차 차크는 드래곤 고기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고 마르셀은 그들이 보통 염소나 돼지고기를 대신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시간이 없었지만 마르셀은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하며 지침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들은 뼈를 모으고 워그 짐승과 개의 뼈를 발렌의 뼈와 분리하여 그녀의 골격을 형성하기 위해 재배치했다. 완료되자 마르셀은 새로운 골격을 마법 원 안에 놓고 타격을 가했다. 지팡이로 땅을 긁어 혈액이 원을 따라 뼈 쪽으로 흐르게 했다. 그녀는 결국 의식을 잃을 때까지 주문을 외웠다. 잠시 후 발렌은 피로 뒤덮인 채로 깨어났다. 라이우스의 품에 안겨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르셀도 곧 깨어나 여전히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발렌을 포옹했다. 7차 차크와 신치가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음식을 제공했다. 마르셀은 그녀를 깨끗이 씻기고 식사를 준비했다. 발렌은 마르셀의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 것을 보고 괜찮은지 물었다. 마르셀은 그렇게 많은 마법을 사용하니 에너지가 고갈되었다고 대답했다. 발렌은 마르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마법을 조금 나누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마르셀이 그녀를 멈추며 에너지를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발렌은 질문을 하나씩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떻게 죽었어? 왜 모두 흉터가 있어? 붉은 드래곤과 무슨 일이 있었어? 나마리와 쇼로는 괜찮을까? 마르셀이 모두 답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에게 모두 괜찮다고 안심시켰어. 심지어 마법의 원도 완전히 지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아챘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였어. 그 사이 7차 차크는 라이우스에게 물었어. 마르셀이 흑마법에 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냐고. 라이우스는 그녀가 자신에 대해 많이 밝히지 않았다고 답했어. 단지 연구와 공부를 위해 미궁에 들어갔다고만 말했어. 7차 작은 혼잣말로 궁금해했다. 왜 요정소녀가 용기를 내어 미궁에 들어갔을까? 그녀가 어둠의 요정 중 하나일까?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려는 걸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돌아서서 마르셀이 그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녀는 금지된 마법을 공부하며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죄책감 없이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죽은 자를 되살리는 것에 대해 본 모든 것을 잊으라고 조언했다. 갑자기 베일린이 용 근처에서 신치를 보고 요리하려는 자세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모두 즉시 다가오는 상황을 깨달았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그에게 달려갔다. 특히 그들이 드래곤의 배에서 연료가 담긴 가방을 꺼냈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 붙으면 재앙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 신치가 이미 성냥을 켰고 그 지역은 격렬하게 폭발했다. 다행히도 베일린이 그녀의 마법으로 그들을 구했다. 마르셀은 그녀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그녀를 상기시켰다. 그녀는 방금 되살아났고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곧 드래곤의 지방이 타기 시작했고 신치는 불이 꺼질 때까지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투덜거렸다. 불이 마침내 잦아들자 그는 고기를 자르고 반죽을 치대기 시작하여 완전한 식사를 준비했다. 드래곤 꼬리 수프 양파 피자 그리고 구운 드래곤 고기. 바이린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었고 마첼은 힘겹게 씹으며 고기가 살아있는 갑옷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7차 착은 동의하며 킬비 고기와 개구리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드래곤 고기는 바실리스크와 더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라이우스는 드래곤 고기를 다른 생물의 고기와 비교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다. 마르셀은 조용한 목소리로 바일린에게 그들의 여정이 일반 음식을 살 여유가 없어서 괴물 고기를 먹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설명했다. 바일린은 흥분하며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먹었는지 물었다. 라이우스는 그들이 거대한 전갈 끈적한 짐승 움직이는 곰팡이를 먹었다고 대답했다. 골렘 채소와 심지어 살아있는 갑옷 껍질을 입은 부드러운 생물. 7차 차크는 바이린이 직접 보라고 제안했다. 라이우스는 검을 뽑았고 갑자기 작은 살아있는 갑옷 생물들이 그것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이린은 기뻐하며 거의 하나를 잡으려 했지만 그것은 재빨리 검 안으로 숨었고 그러자 검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이우스는 검을 계속할 계획이 없었다고 인정했지만 전투에서의 행동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르셀은 거미라이어스의 과도한 돌격 뒤에 이유가 있다고 추측했어요.
전투 중에 검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이 끝내고 나서 놀랍도록 편안한 느낌이 드는 집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르셀은 왜 그 집에 욕실이 7개나 있는지 의아해했어요. 그들은 잠시 쉬기로 했고 베일린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안에 작은 소녀를 발견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며 쉬는 동안 떠날 것이라고 아이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 마르셀은 베일린이 돌아온 것에 대해 행복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옛날처럼 함께 자자고 말했다. 베일린은 미소 지었지만 먼저 오빠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서 불편하게 다리를 긁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녀는 가려움을 덜어주는 마법을 걸고 그에게 부상을 입으려면 뭔가 무모한 짓을 했을 거라고 놀렸다. 그는 오히려 그녀가 처음에 무모한 짓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다시 그런 짓을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녀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고 자신의 침대로 돌아갔다.